예, 안녕하세요. 예, 미래학교 늘봄 강사 사업 설명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일 사업 설명회는 제 2차 사업 설명회고요. 1차에 들으신 분 가운데 또 2차에도 이렇게 오셔서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차 때 말 못한 것들이 이제 좀 서로 협의를 해서 2차에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일부가 좀 바뀐 것도 있고 추가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사업 설명회는 약 1시간 한 20분 정도 그 이후에 한 20분 정도는 이렇게 질의 응답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학습 공동체인 미래학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정윤이고요. 미래학교는 어떤 사업체나 기관 단체 이름이 아니고 어, 이런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교육 그 학교 이름입니다.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이 어,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이고 거기서 운영하는 이런 인문학교나 이런 교실의 이름을 미래학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교는 회사 이름이 아니고 학교 이름이다. 그래서 한국역사인문교원과 미래학교를 늘 같이 써도 이렇게 착오가 예, 없기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한국역사인문교원 미래학교가 20년 된 역사를 가진 주말형 대안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해서 2년 과정으로 들어와서 인문학, 그러니까 한국사, 세계사, 그다음에 동양철학, 서양철학, 그다음에 인문 고전 48권. 그래서 이 가운데 인문 고전 48권은 책으로 나와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문 필독서 48권 해가지고 그러면 미래학교가 어떤 인문학 교실을 운영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들어오면 2년 과정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인가 대안학교죠. 그런데 코로나19로 더 이상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20년 했으니까 이제 충분히 사회적 역할에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 학부모들이 당신들의 마음의 고향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신들이 후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학교를 유지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후원위원을 했어요. 그때는 후원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후원위원들이 생기면서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은 이제 어, 주말형 대안학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누구나 올 수 있는 학습 공동체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후원하는 단체는 비영리 민간 단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게 한국 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은 평생교육기관이고 한국청소년역사문화홍보단은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의 학부모들과 제자들이 이런 그 사회운동, 문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해서 만든 단체라 두 개가 같은 이름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이름을 미래학교라고 했습니다. 미래학교는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는 학교란 뜻이 아니고요. 안일 밑에다 올레자가 아니고 아름다울 밑자에다가 올레자 학교입니다. 아름답게 오는 내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투명한 안일미가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밑자를 씁니다. 그래서 미래학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역사인문교육원 그리고 한국청소년역사문 홍보단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학교 이름으로 미래학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혹시 여기 할 때 이제 미래학교 강사 모임이라 하니까 미래학교가 실체가 있는 거냐 자꾸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미래학교는 한국역사인문교육원과 한국청소년역사문 홍보단이 대외적으로 인문학을 하고 역사를 가르치고 현장 체험하고 전통놀이 할 때 쓰는 학교 이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학교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늘봄 학교에 놀이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우리 선생님들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공익사업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과후 학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근데 이제 늘봄 학교는 미래학교가 공식으로 참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봄 강사, 그러니까 미래학교 늘봄 강사 이름으로 사업 설명회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늘봄학교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교육부와 그 교육부에 관련된 시교육청이 만든 공식적인 안내서입니다. 근데 제가 20년 동안 이 교육 관련된 일을 했는데 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은 대중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 나온 언어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또는 외부 강사, 프로그램 강사가 이걸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늘봄 학교가 도대체 뭐냐? 일단 늘과 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늘봄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늘과 봄이 다른 거예요. 늘과 봄. 늘과 봄. 예. 그래서 이 늘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이 늘이라는 것에 세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이 늘봄 학교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인데 이 늘 속에는 시간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이런 뜻입니다. 늘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늘 이제 1학년부터 6학년을 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 외에 다양한 공간과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박물관도 가야 되고 역사 현장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교과서를 제외한 교과서는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냥 고유한 그 체계라면 그 체계 밖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느끼고 배워야 될 모든 공간. 그걸 늘입니다. 늘 있는 곳. 이렇게. 그러니까 늘 시간적으로 늘 있는 곳에 누가 다른 선생님들이 늘 보살펴주는. 그래서 이 늘 속에는 우리와 같이 외부 강사가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공간 속에는 세 가지 단위밖에 없어요.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학생.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교육 3주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새로운 주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것은 사회적 자산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자산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민교육이란 건 뭐냐면 인텔리겐차, 지식인들이 수준 높은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일정한 커먼센스, 교양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식이 지배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배우는 자신들만의 기술이고 지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양 과목을 가리키는 걸 국민교육이라고 그래요. 국민교육. 예. 그래가지고 그 국민교육 속에 지식인들이 가시다 보니까 아직 그 시민 대중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조금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상이었죠. 통치의 대상.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교육에서 시민교육으로 바뀌어서 시민들이 이제 더 똑똑해진 거예요. 웬만하면 학령이라고 그래요. 이걸 학령. 배움의 영. 근데 예전에는 학령이 우리가 60년대 학령은 초등 3.4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초등 3, 4학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1980년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그리고 90년이 되면 고등학교 수준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대학교 2.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체 국민이 학령이 대학교 2.3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대학 4년도 배우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회적 자산을 갖췄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교육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교육은 되게 배타적이었거든요. 교육이란 공간 속에
제3의 외부가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제3의 외부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찬 세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현장 체험도 하고 교과의 수업을 하면서 이른바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주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육이란 공간 속에 배제된 분들이에요. 근데 늘봄은 다릅니다. 늘봄은 이제 네 번째 주체가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이 그런 뜻이고 봄이라는 것은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주체들이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와 그 주변 공간에 이런 곳에서 우리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아이들을 지켜보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돌봐주고 그래서 늘과 봄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늘봄의 시공간이 학교예요. 내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늘봄의 공간이 사회라면 늘봄 사회 보육 시스템 뭐 이렇게 만들겠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 이러한 타가 기능이나 보육 기능을 하려면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북한이나 이제 중국 같은 인민 협동농장이나 인민농장 인민 거기에 그러한 공간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협동농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배움의 공간이 오로지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봄이라는 이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학교에다 장착을 하는 겁니다. 학교.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라는 공교육과 학원이라는 사교육을 제외하고 늘봄이라는 새로운 민교육 시스템으로 오는 게 좋은데 민교육 시스템을 오려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 시스템 운영이 사실은 새롭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어쩔 수 없이 공교육이라는 틀 속으로 늘봄이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늘봄 학교는 말 그대로 정규 수업 이외에 정규 수업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교육 시스템 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시스템이 뭐냐? 사교육이에요.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사교육이 엄청나죠. 요즘에 대학생들은 자격증 사교육이 또 있죠. 이렇게 사교육이. 그러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은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사교육이라는 것은 공교육 이외에 내가 예술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사교육인데 우리는 사교육이 그게 아니고 교과서를 학교에서 안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공교육의 손바닥을 말하면 이게 공교육이면 사교육은 요건 거예요. 같은 교과서의 공교육과 사교육. 그러니까 무지 기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사립학교의 사교육이 아니에요. 예전에 사립학교는 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국가 인재를 키우고 사회적 어떤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개인이 돈을 출연하거나 재능을 출연해서 만든 거, 뭐 오산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사립학교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교육과 사립학교를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전통적인 사립학교는 민교육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사립학교를 바꾸면서 이제 공교육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교육부에 자금을 받으면서 가장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항상 사립학교 이사장의 아들과 딸이 못된 실장으로 나오잖아요. 어? 제가 사립학교 저기 이사장의 아들 가운데 이렇게 제대로 바른 사람은 나오는 드라마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그것은 다른 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사립학교의 이사장을 보는 눈이 무지 부정적이라는 게 반영이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사립학교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제 이 공교육과 사교육은 같은 거니까 여기에 떨어져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한 게 평생교육인데 이 평생교육도 공교육 속에 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평생교육에는 시민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시에서 10년 전에 민교육 시스템을 만들러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평생교육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장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늘봄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민교육은 엄청난 시험의 대상입니다. 이 민교육도 자칫 잘못하면 공교육 속에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써 있잖아요. 학교라는 공간 속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이 어떤 거냐? 예체능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전통놀이도 있고 뭐 많잖아요. 현장 체험도 있고 독서 교육도 있고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하는 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지금 도입한 것, 이게 바로 늘봄 학교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교 정규교육 이외에 시작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과후 학교, 그리고 돌봄 교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통합이 돼서 늘봄이라는 하나의 체계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지, 이제. 그러면 방과후 학교는 왜 없어지느냐? 방과후 학교는 원래는 학교 정규교육의 보충교육으로 시작된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학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방과후도 공교육이라는 시스템 속에 부과된 하나의 보완된 교육 체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늘봄으로 흡수함으로써 이제 학교 교육과 전혀 다른 사회교육, 민교육이라는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늘봄이에요. 그래서 2026년이 되면 방과후와 돌봄이 전부 늘봄 속에 통합이 돼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공교육의 시스템 속에 이제 하나의 새로운 사회교육이 이렇게 장착이 된다. 그러니까 학교 공간 속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더 간단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방과학교가 1996년에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위원으로 제가 가서 일을 했으니까 그때 정책실장이 유시민이었고요. 교육부 장관이 이해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정규교육을 이제 이렇게 토론식, 체험식으로 바꿨죠.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신문에서 비판했습니까? 학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실제 학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왜? 암기식, 주입식을 하면 성적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갖고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질 때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주입식을 받은 친구들은 시키면 잘해요. 막 그 틀 속에는. 근데 창의적으로 뭐라 하려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전화해서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엄마, 나 저기 교환과목 뭐 선택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작된 게 바로 방과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과학도 들어가고 역사도 들어가고 환경도 들어가고. 근데 이것은 공교육이라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996년에 시작했는데 현재 50.3%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은 주로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지 워킹맘, 일을 하는 워킹맘을 위해서 만든 게 돌봄인데 사실은 이제 유치원 다닐 때는 이 돌봄 기능이 유치원이 막 저녁 7시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킹맘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들이 유치원까지 다닐 때는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조금 눈치가 보여도 6시나 퇴근해서 아니면 또 어떤 유치원은 1시간 정도 연장을 해주잖아요. 8시까지.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이때는 이제 학교가 1시에 다 끝나서 애들 다 나가버리니까 이 워킹맘은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이모한테 맡기고 고모한테 맡기고 그죠?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시어머니한테도 맡기고 안 되면 이제 친구 애들 그렇게 맡기 안 되면 이제 막 부하 직원한테 요새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부하 직원이 막 그 차 가지고 가지고 케어하고 돌봄이 그래서 1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 품이 아닌 거기다 맡기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청이라든지 토론해 보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되게 그 저기 이렇게 감성적이고 아이들은 엄마 품에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격렬히 반대를 해요. 그런데 또 워킹맘들 이런 분들은 아니다. 아이를 타각 기능과 보육 기능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 입장은 뭐예요? 어떤 어머니들이 애를 맨날 보기 싫으니까 여기다 맡겨놓고 자기들 놀러 간다 그래요. 저는 그런 부모들 많지 않다고 봐요. 내가 놀러 가기 위해서 애들을 여기다 방치한다? 그런 건 우리가 아이를 집에다 혼자 놓고 도박하는 엄마들이나 아빠가 있죠. 근데 그게 100만 명이나 10만 명에 한 명이지 그게 보편적이겠어요? 그건 예로서 적절치 않다고 봐요. 실제 워킹맘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겁니다. 이 돌봄 기능이. 특히 요즘에는 이 구독,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율에 비해서 물가가 워낙 인플레가 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정말 애 2명 키우기가 힘들지요. 사교육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와 돌봄의 기능을 하나로 합해서 방과후 기능도 한 60, 70%로 높이고 돌봄도 60, 70% 높이면 아마 상당 부분 맞벌이 부부나 워킹맘,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자영업,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되게 높아요. 한 26.7%가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아이 때문에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엄마가 등에다가 애 업고 저기 시장에 나와서 콩나물 팔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린 시절. 우리 드라마에 보면 국제시장에서 나오잖아요. 억척스러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등에 업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아이를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돌봄 기능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늘봄이라는 시스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아파트에 이제 방송이 나와가지고요. 다시 한번 한대요. 예, 방송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초동 방과후와 초동 돌봄이 이제 2026년에 단일 체제인 늘봄 학교로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늘봄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늘봄. 제가 이제 8년 전에 그 교육부 정책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 많이 갔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세 개를 제안을 했는데 세 개. 하나가 뭐냐면 남녀 공학을 없애야 된다. 그건 100년 전에 유교적 역사관에서 만들어진 틀이다. 물론 외국에도 있긴 있어요. 남자. 그렇지만 그건 특수한 얘기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출발점이 달랐어요. 학교 자체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남고 여고 이런 말, 여자대, 여대라는 게 좀 웃긴 거거든요. 어? 이미 20대 성인이 됐는데 뭐 여대 우리나라 여대 대가 많았거든요. 뭐 숙명여대, 상명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런 이제 그런 것들 남녀 구분이 없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학교 등급제. 그러니까 뭐냐면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이 다 똑같아요. 6년, 3년, 3년, 4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지식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사실 초등 6년이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빨라요. 왜냐면 요즘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가수가 되려면 20살이 넘어서 들어 했는데 요새는 10살, 12살 애들이 그 트롯 가수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돌도 보세요. 다 16, 18이거든요, 이미. 시대가 그렇게 이렇게 좀 앞당겨져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초등을 4년으로 하고 유치원, 유아 2년, 초등 4년, 그전에는 이제 돌봄 기능이 있고 4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폐합해서 5년으로 하든가 4년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대학이나 이런 거 가는 연령을 한 2살에서 3살을 줄여도 된다. 이렇게 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체육이나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셰프, 음식하는 그 학교는 따로 길이. 그래서 그들은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를 8년제로 그냥 일직선으로. 아니 무슨 애들이 요리한 애들이 그 수학, 영어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다시 가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인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자유로운 학교에서 왜냐하면 사회 자원이 워낙 이제 발달이 됐으니까 이걸 하자. 근데 안 받아들였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입지만 바꾸면 또 다 바뀌는 지금 막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가교육위원회죠. 근데 국가교육은 헌법기관인데 국가교육원에서 왜 우리 교육제도를 못 바꾸냐? 그 사람들이 교육계 기득권자들이에요. 이 시스템이 있는 한 평생 자신의 지위와 그죠? 네? 생활이나 이런 것이 보장되니까 바꾸려고 안 해요. 왜?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 외부에 새로운 자원이 오게 되면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평준화, 평준화, 보편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독점적주의가 깨져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늘봄이 딱 등장하면서 아, 이것은 그때 꿈꿨던 그런 시스템, 그런 교육 방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성공 여부는 모릅니다, 아직.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무지 기득권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서울 시민대학을 운영 설계하고 교육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아직은 지켜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운영위원이라 지금 11년 차인데 그런데 점점 밀리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대학의 주도권은 시민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이거든요. 서울시장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바꾸려고 그래. 시스템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교육, 안녕하세요. 민교육이 살아남으려면 시민들의 동참과 시민들의 펀딩이 있어야 됩니다. 재단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그런 이제 교육 정부 기관 또는 자본 이게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언론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자금이 없으면 결국에는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광고주가 누구냐 이거죠.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광고주한테 결국에는 휘둘릴 수밖에 없고 또 이 시나 이런 데서 만든 그런 시민학교가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그 시정부가 돈을 출연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많이 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민대학도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공무원에서 서울시 평생교육원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반은 보장되는데 문제는 평생교육원의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마음에 안 들면 교육원장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학교도 똑같습니다. 교육부가 공교육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가 큰 실험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공교육 시스템 속에 새로운 늘봄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넣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정착이 될지 저도 되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미래학교가 여기에 참여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늘봄 뭐냐? 여기 이제 방과학교, 사교육 억제하고 공교육 강화가 목적이라 했죠. 근데 이게 특기적성이나 방과교실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꾸만 교과서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래학교를 하면서 현장 체험을 그러니까 매월 답사를 해서 한 200회 정도를 답사를 했습니다. 해외 답사만 59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면 아이들을 뭐 줄을 세운 적도 없고요. 노트에다 뭐 적으라는 거 자체를 안 하게 합니다. 그냥 떠들어도 뭐라고 한 거 자유롭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되게 이런 말을 해요. 아, 애들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를 못 받아들여요. 저는 자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질서가 70이라고 봐요. 그리고 타자, 제3자에 대해서 내가 민주적 책임을 지키는 것, 공동체를 느끼시는 건 30%라고 봐요.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반드시 여기 줄 서야 되고 일렬로 가야 되고 또 현장 체험 가면 노트에다 반드시 적어야 돼. 그리고 집에 가면 엄마가 뭐 배웠니? 했을 때 배운 거 없어. 그냥 보고 왔어. 그러면 이건 거기는 엉터리인 거예요. 왜? 아이가 막 노트에다 빽빽이 오면 아, 열심히 공부했구나. 거기 되게 좋은 거구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것을 못 받아들여요. 밑줄 쫙이 근본이야. 밑줄 쫙.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그 버스에서 돌아올 때 종합 정리를 했겠습니까? 한 번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열린 교육하기가 쉽지는 않구나. 예? 방과학교가 바로 그 교과에 결국에는 발목을 잡힌 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교실은 아까 말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특히 워킹맘을 위한 초등 돌봄인데 이 학교가 이 돌봄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가 기본적으로 교육 기능이지 타가 보육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도 안 되고 방과학교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늘봄으로 바꾸자 했던 겁니다. 한 3년 됐거든요. 그렇다면 왜 늘봄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겁니다. 자, 두 가지 목표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교육부가 만든 건데 이런 용어를 써도 되나 할 정도입니다. 학원 뺑뺑이. 예? 이 학원 뺑뺑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이건. 예? 교육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거. 막 여기 보니까 우리 저희 이제 고양시 보면 초등학교 수학 교실, 영어 교실인데 예전에는 그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하나가 더 붙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의대.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막 여기 우주선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로. 아니, 세상에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한테 벌써 의대를 여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면 스마트폰 게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뺏는 거예요. 이제. 아, 참. 그래서 학원비가 37만 사교육. 근데 이제 아이가 2명이면 100만 원 그가까이 가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가면 2배, 3배. 고등학교 가면 3배, 5배. 이게 한국이 이게 소득 수준이 높아도 구매율이 높아도 결국에는 예, 집값 올라서 집값 그 저기 담보를 해서 그 담보 대출한 비용 갚고 학원비 내면 사실 되게 외식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가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저기 책이 생각나네요. 어? 엄마 우리는 왜 저기 돼지갈비를 못 먹었더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예? 우리가 24평 아파트로 가면 그때 사 먹을게. 24평 아파트를 갔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32평 되면. 그래가지고 꽥 죽어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늘 그때, 그때 그런 감성을 느끼지 못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거잖아요. 야, 너희들 지금 연애하면 안 돼. 연애하면 안 돼. 연애하면 안 돼. 대학교 들어가면 연애해도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연애 감정이 없어요. 순수한 연애 감정이 없고, 아, 쟤는 월급 250만 원, 얘는 350만 원 받는 사람이니까 쟤하고는 연애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죠. 아니, 연애라는 게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눈이 휙 뒤집히면 첫사랑이 오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야반도주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아니,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다 그때 그랬잖아요. 어? 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겠어요? 네? 오죽하면 우리 형이 그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했어요. 연회당. 근데 그게 감성이거든요. 감성.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다 그때 감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늘봄 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더니 학부모가 바라는 것이 체육활동과 예술활동이다 이거죠. 다 알아요. 아파트라는 이 공간 속에 어떤 분이 이 아파트에다 이거 붙였다는 거잖아요. 공놀이 금지.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인데 재판을 행정소송을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애들이 공놀이를 하면 차가 다니기 힘들고 위험하다 해서 못하게 한다. 그러면 차가 늦게 다니든가 차를 못 다니게 하면 된다. 근데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네. 왜? 개인이 갖고 있는 예? 공놀이 금지라는 감정은 보편적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서의 아파트, 활동관에서 아파트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혹시 아파트에서 그 드센 그 아파트 동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놀이 금지 이라면 그건 행정소송 하세요. 이미 승소한 판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이들은 정말 아파트 공간 속에 놀아도 돼요. 근데 아파트라는 공간이 뭐예요? 전부 다 차 주차장만 있지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도 놀이터가 있는데 시소 같은 거 다 해놔가지고 그 놀이 공간에 빈 공간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를 설계할 때 마을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의 공간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놔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 공유지를 없애고 그냥 아파트를 다 딱딱하게 채워가지고 평수를 늘려서 높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익을 하려고 운동장만한 공간 이런 것들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갈랬더니 학교에서는 또 몇 시까지 못하게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는 거죠.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 같아요. 체육활동, 예술활동. 그래서 특히 이제 체육활동 중에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늘봄이나 이제 학교에서도 바깥에 나가서 사고 당하면 안 좋으니까 대체적으로 실내랑 공원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육 활동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이 전통놀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이제 놀이 예체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단순하게 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놀이 속에 다양한 기능들, 체육 활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애들끼리 합을 맞추고 뭐 하는 놀이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 놀이가 예체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놀이 예체능 가운데 그 주말에 하는 것들 많잖아요. 1박 2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같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개발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3, 4년 전에 했던 우리가 개발했던 열린 교육이 지금 상당히 예체능과 결합하는 형태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늘봄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늘봄학교 운영 조직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학교라는 시스템 있죠. 예? 교장 밑에 교감 행정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저기 체계라면 늘봄 지원실에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늘봄 지원실에 늘봄 지원실장은 그다음에 늘봄 실무직원, 늘봄 전담사는 공식적으로 채용하고 물론 비정규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보육교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그다음에 교원 자격증 세 개가 있는 사람만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말고 늘봄 시스템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늘봄 실무직원과 늘봄 전담사는 늘봄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2학기 때 가는데 교사가 담당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사가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교사는 여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 시스템이고 이것은 늘봄 시스템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늘봄 시스템에서는 약 70에서 80%는 외부 강사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 교육청 담당하고 우리는 이제 이 미래학교가 서울 중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원청이 우리 담당 지원청인데 거기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그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2학기 때 참여를 희망했는데 우리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2학기 때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우리는 2025년도에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지금 사업 설명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우리와 같은 미래학교 늘봄 강사들이 외부 강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자꾸만 이런 걸 하세요. 그 교육청 같은 데 갔더니 늘봄 강사 지원을 하는데 뭐 보육교사 자격증, 그다음에 교원 자격증, 평생교육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거 말하는 겁니다. 늘봄 실무직원과 늘봄 전담사. 이건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늘봄 강사는 뭐냐? 학교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학교 요 최고의 그 수장이 교장, 교감 선생님이고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공교육 시스템이라면 학원은 또 다른 시스템이고 사교육 시스템은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4의 주체가 바로 이게 늘봄 프로그램 강사와 늘봄 지원사들입니다.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 아까 앞쪽에 봤던 이 세 개, 그러니까 늘봄 실무직원, 늘봄 전담사, 늘봄 프로그램 강사 이 세 개의 주체가 바로 여기 늘봄 제4의 그 학교의 주체로 들어가고 그 중에 이제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주로 예체능 전문 강사. 물론 교과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가능하면 늘봄은 교과와 연동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과가 다루지 못한 제3의 기능들. 그러니까 같은 역사라도 그 역사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예체능이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유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생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국가가 담당하는 타가 보육기능 거기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국가가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보육을 상당 부분 전담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노동 환경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력의 공급에 상당 부분 지금 여성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워킹맘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 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교육 외에 다양한 사회 교육을 할 수 있으면서 보육까지 할 수 있는 돌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늘봄 프로그램 강사인데 이건 국가가 양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평생교사 할 수 있냐? 평생교사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역사 박사를 가진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에 가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냐? 전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방과 학교하거나 또는 현장 체험 하신 분들이 훨씬 잘할 겁니다. 단지 뭐가 조금 부족하냐면 이 늘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스킬.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기술과 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늘봄에 맞는 스킬로 전환이 안 된 거죠, 아직.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완하면 늘봄 강사로서는 적합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략 몇 명이 좀 필요하냐 이거죠. 전체적으로는 약 7만에서 10만 명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저는 1만 명도 구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적정 인원을 넘겨서 만약에 그 늘봄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15명 정도가 적정순이라면 30명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늘봄 강사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요가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서울시 교육청에다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얼마나 필요하고 또 이제 내년도에 이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아직 학부모들도 늘봄에 1학년, 2학년이 전학년이 대상이라는 거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한다. 아직까지 정보가 유통이 안 돼서. 그래서 정확하게 몇 분의 선생님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서울시로 하면 약 350, 360개 학교가 되거든요. 거기에 10명씩만 해도 3,000명이 필요합니다. 당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연수할 때 그때쯤은 정보가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그 밴드 같은 데다가 그때그때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늘봄 학교까지는 하겠습니다. 늘봄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말 그대로 올해 1학기 때가 이제 시범이고 2학기 때 공식화했지만 이것도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 한정됐습니다. 예산이. 서울시는 2학기 때 2억 6,500만 원 예산. 그래가지고 4개 기관 빼니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4개 기관이 아마 학교에서 배정된 학교에서 자기들이 초대를 해서 자기 예산에서 하게 되는데 아직 그 4개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곧 공개하겠죠. 그러면 금방 압니다. 과연 이 심사한 사람들이 왜 이 4개 기관을 뽑았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2개 기관은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예상이 됩니다. 늘봄 학교 프로그램에 전혀 파견할 수 없는 기관일 겁니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이름은 있는데 파견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이 됐다 해요. 언론에서. 경향신문에서 과연 아이들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갈 수 있는 기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하여튼 4개 기관이 나오면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내년도가 1학년부터 2학년이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근데 이게 왜 서울과 경기도가 중요하냐면 시골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학교가 뭐 거의 뭐 지금 전학년 학교죠 뭐 60명, 10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수두룩하니까 시골은 거기는 늘봄이나 이런 시스템이 거의 하나 정도, 2개 정도면 끝납니다. 그리고 시골의 마을은 아이들 돌봄 기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 필요하지만 수도권은 전체 초등학교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은 전체 초등학교 56%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2025년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2026년도에 전학년이 될 때 참여가 쉬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봄 프로그램이 3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1, 2학년 1단계, 3, 4학년 2단계, 5, 6학년 3단계.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도 1, 2, 3.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상중하. 근데 이게 초등학교를 상중하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대상, 3, 4학년 대상, 5, 6학년 대상 하니까 결국에는 같은 프로그램에도 3개가 필요한 겁니다. 3개가. 이렇게. 그래서 2026년에 모든 초등학생이 대상이다. 그래서 인원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략 10월 달 되면 학교별로 이제 이게 공문이 나가고 학부모 대상으로 뭐 이렇게 설명도 할 겁니다. 그러면 대략 11월 달 중에 예상 예, 인원이 늘봄 학교에
올 수 있는 초등학생, 그냥 돌봄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 얼마 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늘봄 강사의 숫자를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11일 달 되면 늘봄 행정지원실에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은 왜 못 뽑냐면 아직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한 명,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5년도나 1, 2학년이니까 두 배, 세 배가 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26년에는 세 배, 네 배가 늘어나야 돼, 지금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행정실도 갖춰져 있고 늘봄 선생님도 어느 정도 갖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60% 정도만 갖춰도 일단은 출발을 한다. 근데 성공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근데 늘봄이 없어지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가역이라 해요. 되돌릴 수 없는, 단지 이름이 바뀌거나 형식이 바뀌지 국가 돌봄 기능은 지금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정치 권력, 지금의 행정부 아닌 다음 정부에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다음 정부가 이름은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로 이 시스템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내용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입장은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상조는 뭐냐면요. 10년이 지나도 시기상조입니다. 시작하고 보완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지 언제까지 미뤄요. 미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봄은 그냥 가는 방향이다. 방향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다. 정책도 나쁘지 않다. 내용도 나쁘지 않다. 다만 예산과 인원과 프로그램 이 세 개를 얼마만큼 국가가 협조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늘봄 지원실장, 늘봄 실무직원, 늘봄 전담사는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혹시 이거 시험 봐서 또는 뭐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 이것은 요 세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늘봄 프로그램은 뭐냐? 늘봄 프로그램은 사회적 그 교육 학습 능력이 있는 분, 재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늘봄 프로그램은 계약직인데 도대체 어떤 재능이냐? 이것은 한 두 번째 이거 넘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늘봄 학교에 공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들이 대학인데 저는 사실 대학이 이 늘봄 학교에 공급한다는 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대학 강사나 이런 사람들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도 오래 했고 시민대학을 만들어 봤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어려워요. 교육이. 초등학생이 가장 지식이 낮은 게 아니라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은 안 돼. 그럼 기업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은 현장 체험에서 보여주고 소개하는 것이지 늘봄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늘봄 강사를 볼 수 있는 이것도 불가능. 그럼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중에는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유명한 데가 박물관이거든요. 근데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봄의 상당 부분은 아이들이 박물관에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있는 용산이라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전쟁기념관이 있으니까 걸어서 20분, 30분이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것은 용산에 있는 몇 개 학교만 해당되는 거지 은평에 있는 사람이 국립박물관, 민속관을 어떻게 가 쉽지 않습니다. 늘봄이라는 게. 그래서 왜냐하면 늘봄이 2시간을 기존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가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단위는 결국에는 마을에서 5km 안에 있는 공간이나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하다. 근데 특히 이거 전문가 이건 더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저는 이것이 아니라 실무 교사, 실무 강사, 실무 체험 교사 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럼 왜 요게 이렇게 만들었냐? 요게 교육부에서 만든 겁니다. 대외적으로 보다 보니까 학교 교육인데 교사 자격증도 없는 민간인들이 들어가 이 사고가 100년을 지배한 공교육 중심의 사회주체계라는 거예요. 시민들을 아직도 저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미. 시민들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문사 기자와 유튜브 하는 기자, 그 개인 유튜버 차이가 어디 있어요? 차이 없습니다, 이제. 다 고급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학원 선생은 선생도 아니라고. 그럼 왜 학원을 보내요?
학교 공교육보다는 학원을 가면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실력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데 실력은 있는 사람 수두룩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늘보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외부에 사회적 자원반이 없어요. 자, 여기 우리 국궁을 한 사람이 있는데 국궁을 하면 이제 애들하고 화로 쏠 수는 없지만 저건 가능하거든요. 벙태기는 쓰고 있었거든, 벙태기. 우리 나무로 회어가지고 그 끝에다가 그 이렇게 그 명주나 이런 거 둥글게 해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맞아도 안 아프거든요. 그런 것들 하면 궁도를 가르칠 때 갈 때 그거 누가 가르치겠어요? 우리나라 저기 금메달 딴 우리 궁도 선수가 가르치나요? 아니죠. 그런 것을 국궁을 했는데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놀이 강사가 하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잖아요. 이 국궁? 이 국궁도 자세나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한테 되게 재밌습니다. 왜? 이게 놀이라는 기능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 놀이에 예체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에 약간적 인문적사고 이걸 통해서 자세도 바로잡고 눈이나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서 또 즐겁고 재밌고 그렇죠? 그리고 관역도 꼭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관역도 구멍을 뚫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화살이, 병태기 화살이 그 안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면은 이렇게 바구니를 달아가지고 탁 들어가면 바깥으로 안 나고 바구니에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이제 예체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 이것도 이렇게 접이식으로 해서 갔다가 우리 화판 대처럼 접이식으로 가서 들고 갔다가 탁탁탁 세워서 하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공급자 간 경쟁에서 그런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궁을 한다. 우리 활쏘기. 그러면 고주목 얘기도 해야 되고 이성계도 얘기해야 되고 많은 얘기하면 그게 사회 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8시간. 그래서 첫 번째는 자세도 배우고 애들이 봐서 이거 빼면 안 되잖아요. 여러 운동도 하고 활을 쏠 수 있는 이런 자세도 배우고 체조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늘봄 하면 늘봄 체조도 만들 거지만 전통적인 늘봄 체조도 만들 거지만 저희 국궁이라는 것도 재밌게 이렇게 체조를 만들어서 시작하기 전에 5분 동안 체조 하잖아요. 이거 막 관절 운동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 정도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늘봄 강사로 가시는 분들은 그걸 누구한테 배우느냐? 늘봄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가 또 있어요. 그게 미래학교 강사 모임이에요.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서는 그런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관으로서 교육청이나 또는 그 학교에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교마다 원한다면 놀이는 요거 이렇게 그러면 학교가 필요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목을 5종목을 채택하겠소. 그러면 4시간씩 5종목이나 8시간 5종목이면 40시간을 우리가 담당하는 학교는 10개 학교면 400시간이 되는 거죠. 400시간이면 200명의 연인은 200명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그건 지금 우리 스님한테 굳이 그걸 알려주는 없고 이제 연수 과정에서 제가 그런 부분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급자 간 경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교육부에서 만든 건데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개발 분야입니다. 전혀 이거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뭐 운동과 체력, 건강한 생활 습관 이거 보고 이해하세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행정 공무원이 쓰는 용어들. 뭐 사회 정서니까 사회와 언어 뭐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을 가지고 놀이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교도로 알파벳을 배우거나 7교도로 우리 훈민정음을 배우면 초등학교 1학년들은 숫자 같은 걸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7교도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예? 이렇게 용어가 막 명상, 마음 알기. 아니 이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무슨 마음 알기예요. 우리 어른도 네 마음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는데 이 용어를 보면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 바꿀 겁니다. 다. 예? 제안할 때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냥 요
어떤 분은 또 이걸 보고요. 이거 5개 분야만 있냐. 이거 5개 그냥 예시. 이 5개는 다 재조정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영역으로. 그러니까 예체능을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이해도 하지만 운동적으로도 이해하고 인문적으로도 이해하고 체육적으로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의 예체능이 있는 거거든요. 놀이 형태로도 이해하고 협동심을 기르는 거 있다든가. 예? 이것은 그냥 교육부에서 그냥 제시한 예시 아니다를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건 이제 마지막인데 늘봄 학교는 크게 아침 늘봄은 주로 워킹맘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한 돌봄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게 안 되면 막 아침에 애 안고 막 이모집에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것을 아침에 7시부터 9시 학교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면 학교가 이게 됐냐?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왜? 학교가 난방부터 학교 교실이 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는 1, 2학년. 그래서 왜 1, 2학년이냐면 1, 2학년 당장 돌봄이 기능이 필요해. 근데 2026년이 되면 내년도에 올해 예산이 돼서 내년도에 학교 시설이 바뀝니다. 뭘로? 학교 교육 시스템과 늘봄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늘봄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두려운 게 뭐냐면 이걸 건축을 할 때 또 건축하는 사람이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심리학, 그죠? 역사학, 인류학,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제발 네모난 공간의 교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실은 네모나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성냥과 교실이라고 하거든요. 아파트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만 이 박 속에다 집어넣는 인간을 학교라는 건요. 이렇게 꼬부랑 팔자 학교도 교실도 있어야 되고요. 세묘 교실도 있어야 되고 마름모도 있어야 되고 별표 교실도 있어야 되고요. 동그란 교실도 있어야 되고 정말 교실의 공간이 다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양한 세계의 공간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각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 지각도 있을 것이요. 공간 지각도 있을 것이요. 다양한 지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심리학이고 철학이고 역사학이고 인류학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교육이면 교육계만, 체육이면 체육계.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체육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케팅 하는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어, 인문학 하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폭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회 지도자가 그런 이제 문화인류적인 관점. 그래서 외국과 교류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교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모여서 그 다양성 협의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꼭 거기 관련된 그게 바로 기득권입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동종교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민대학교에 운영위원이 6명인데 시민사회단체 추천이 저 한 명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교수.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되게 열려 있어서 저를 엄청나게 지원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대학교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그 시장님이 받아들였는데 제가 제안한 게 거의 한 60%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원했어요. 그런데 평생 교육 하신 분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 그분들은 오로지 그 시스템 속에 평생 교육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많이 집어넣을 것이냐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그 범위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커진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범위가 좁아들어 버렸어요. 왜? 다른 분야에서 그 예산을 채가 버렸어요.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50 플러스. 우리가 가야지 할 돈을 90억을 그냥 거기에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것까지는 뭐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지만 아침 늘봄이 이거고 오후 늘봄이 이제 2시부터 4시, 4시부터 6시. 왜냐면 6시에는 저녁이 있으니까. 그래서 2시부터 6시가 오후 늘봄입니다. 오후 늘봄. 그리고 저녁 늘봄이 있어요. 이것은 워킹맘이나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5시, 6시에 케어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6시나 7시 끝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8시나 9시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지만 실제로는 7시 정도예요. 6시 반에서 한 8시 반 정도. 그렇지만 9시까지도 연장을 해줘요. 최소. 왜?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정 실무자들은 9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늦는 분들도, 그러니까 대략 8시에 끝난다 해도 8시 반 정도에 아이를 데리러 올 수가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회식을 하거나 다른 업무가 조금 늦더라도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하죠. 그래서 저녁 돌봄이 있고, 또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방학이 되면 또 자영업은 토요일, 일요일 날 바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토요일 날 일 못하게. 그러면 여기에는 없지만 사실은 연계형 늘봄 말고 뭐가 있냐면 주말형 늘봄이 있고요. 방학형 늘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실제는 제가 중부교육지원청과 대화를 할 때는 이미 주말형, 방학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이 됐을 때 학부모이 제일 힘들어해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방학 자체가 두려워요. 애들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아침부터 여기 방과학교나 다른 지금 돌봄하시는 선생님들 금방 느끼실 겁니다. 이해를. 그래서 아침 늘봄, 오후 늘봄, 저녁 늘봄, 주말형 늘봄, 방학형 늘봄이 있다. 그래서 5가지 종류가 있다. 연계형 늘봄 굳이 이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 자, 여기 선생님들 가운데 이따가 궁금하시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늘봄에 대한 1차적인 이것을 딱 마무리하고 8시 40분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휴식 시간입니다.